자, 그럼 또 다음 진도로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예, 방에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엉망진창이라 예, 어렵네요. 자,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룰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우리가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여태까지 배우셨던 좌표계 변환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걸 가지고 로봇을 실제로 이제 모델링을 해나가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이 여러 번의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로봇화 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이 그 관절을 얼마를 돌리면 이 끝단이 어디에 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로봇 쪽으로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이 로봇공학에서는요, 그 정의가 되게 헷갈리는 정의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한 것들을 제가 다룰 거고요. 맨 처음에 제목이 포워드. 예, 우리가 그 포워드 하면 축구에서 최전 방향 있잖아요. 앞쪽을 뜻하는 거고, 반대말은 백워드, 뒤쪽 뭐 이런 거겠습니다만, 예, 이게 의미하는 바 포워드, 앞쪽으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로봇이 여기 땅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로봇이 끝단에 가서 이렇게 집게 손이 달려 있을 텐데, 이 맨 처음 시작 지점, 로봇이 위치하고 있는 베이스인 시작 지점부터 시작해서 앞쪽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고, 여기에서 다시 이쪽 계산하고, 여기서 이쪽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계산하는. 그래서 이 끝에 가면 무언가 물체를 이렇게 집으려고 하는 행위, 꽃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포워드라는 용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의 반대 이렇게 푸는 거는 백워드겠네. 뭐 그렇게 거꾸로 푼다면 백워드겠습니다만 용어상으로 포워드는 앞쪽으로 이렇게 푸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특성이 있어서 그걸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용어가 두 개,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한국말로 기구학인데요. 이 키네마틱스에는 두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포워드, 예전에 포워드라고 했다가 포워드라고 부르죠. 센터 포워드. 그리고 워자를 잘 안 합니다. 포워드. 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다시 푸는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우리가 이 영어식 표현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요새 대학생들이 저희 집 애 보고도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한국어로 되어 있는 책들을 보시는 건 뭐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영어식 표현들 그 중에서도 내용은 한국말로 보더라도 표현에 대한 것들은 영어식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찾으실 수 있는 게 이제 더 이상 뭐 네이버나 전공 분야에서는 뭐 네이버가 뭘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링 하셔서 찾고 해외 쪽 자료도 찾으셔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가 정의에 대한 것들은 영어식 표현으로 익숙해져 있는 게 좋습니다. 지난 학기 겨울에 중국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중국 학생들도 영어식 표현들을 굉장히 잘 못해가지고 그걸 다시 번역하고 또 번역해서 영어로 찾아보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던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어식 표현은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식 표현으로 포워드 키네마틱스이기 때문에 약어로 FK라고 하는 형태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푸는 것들을 인버스 키네마틱스, 인버스 역으로 풀기 때문에 역기구학이라고 부르고, 얘는 포워드이기 때문에 정기구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워드 정, 역기구학, 인버스 키네마틱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여러분들이 영어식 표현에 익숙해져야 되는 게 이런 영어식 표현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죠. 프로그래밍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어로 뭐 거의 하질 않죠. 한국어로 하는 경우에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한국어 컴파일러 이런 것들 저도 만들어 봤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요. 타자를 더 많이 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짧게 표현되는 것도 있지만 초성, 중성, 종성을 3번 이상 타자를 쳐야 되기 때문에 글자가 복잡하죠. 그래서 랭귀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영어식 표현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식 정의와 영어 기반의 그 정의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화하는 함수들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워드 키네마틱스 정기구학은 FK, 그 다음에 역기구학은 인버스 키네마틱스라 IK라 보통 부르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로봇을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을 텐데 그 밑바탕에 있는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 두 가지 분야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로봇은 대부분 이제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뭐 또는 다리를 들 수가 없는데 다리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무언가 회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막대기가 있고 그 막대기 끝에 모터가 달려서 움직여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모터는 뭐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근육이나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관절에 대한 것들이 꼭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모터가 회전을 해서 이걸 움직이는데 사람은 모터라는 회전하는 요소가 없이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근육이 앞쪽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오고 앞쪽 걸 풀어주고 뒤쪽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뒤로 가고 그래서 근육 시스템으로 만들어야지 이거 로봇은 너무 사람하고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다 쓸모없는 생각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관절을 갖고 있는 동물이죠. 그리고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연체동물 이런 거 빼고 나면 관절이 있는 녀석들, 뼈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외골격인 꽃게 같은 경우도 바깥쪽에 있고 바깥쪽에 뼈다귀가 나와 있지만 결국 안쪽에는 이 뼈다귀들이 꺾이는 부분인 관절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모터를 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꺾이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관절은 무조건 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문어는 안 그렇죠. 문어 다리면은 이런 일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뼈를 가지고 있고 연체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뼈를 토대로 해서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 붙어 있고 이 부분에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회전하는 문제로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는 문어를 만들겠다 그러면 뭐 로봇공학 못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관절이 있다라고 하면 이 로봇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 수식들은 여러분들이 필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절이 있기 때문에 관절이 몇 도 돌았는가에 따라서 이 끝단의 위치들이 바뀌겠죠. 이게 이제 포워드 키네마틱스의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몇 도 돌리고 여기를 몇 도 돌렸을 때 이 끝단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포워드 키네마틱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FK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세타의 벡터들, 여기에는 세타 1, 2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보시면 세타가 소문자고요. 이거 대문자를 쓰시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기 H자 가운데 쓴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 하면 이렇게 표현되지만 오메가의 또 다른 표기는 이렇게 되죠. 라틴어로 표현했을 때 소문자 대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세타 벡터는 벡터를 표현할 때 이렇게도 쓰지만 이런 식으로 라틴어 대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이하면은 세타 1, 2, 3 이렇게 우리가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K, 포워드 키네마틱스라는 곳에 세타를 잔뜩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끝단이 XYG로 표현되는 X 벡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수식이 바로 포워드 키네마틱스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포크레인, 엑스카베이터 조정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레버를 움직이면 이쪽 관절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또 다른 관절을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두 가지를 잘 각각의 조인트들, 관절들을 움직여주면 이 로봇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비직관적이죠. 왜냐하면 내가 얘네 두 개를 어떻게 조작하냐에 따라서 이 끝단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관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끝에가 어디가 있는지 알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대체하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그 용도에도 필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인버스 키네마틱스가 되겠고요. 요 끝단이 옆으로 요만큼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럼 세타 1하고 세타 2는 얼마나 움직여야 될까? 라고 하는 컨셉이 이제 필요로 하겠습니다. 세타 1을 얼마 돌리고 세타 2를 얼마 돌리면 XY가 어디 있는지 안다. 포워드 키네마틱스고요. 이 녀석을 기점으로 해서 얘가 요만큼 움직였을 때 세타 1은 얼마 돌리고 세타 2는 얼마 돌릴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버스 키네마틱스입니다. 그래서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세타를 집어넣으면 XYZ 위치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거꾸로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X값을 여기에 있는 값을 투입하면 세타가 몇 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포워드와 인버스 키네마틱스 이 두 가지 분야로 두 개 갈라지는 것이고요. 전반부에 포워드 키네마틱스 배우고 뒤쪽에서도 인버스 키네마틱스 배우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시면 포워드 키네마틱스 처음 들어갈 때 와 되게 복잡하다 느낄 텐데요.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되게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인버스의 경우에는 이걸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뒤에서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시리얼 체인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포워드가 쉽고 인버스가 어려운 반면 두 개 이상이 이렇게 붙어 있는 병렬형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움직이기가 편한데요. 두 개가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이 각각은 직렬형인데 두 개가 만나는 순간 병렬형이죠. 병렬형인 경우에는 인버스가 쉽고 포워드가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꼭 이렇다라고 하기에는 수학적으로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직렬형 로봇은 FK가 쉽고 병렬형 로봇은 인버스 IK가 풀기 좋다라고 경험적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걸 풀면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말고도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심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또 다른 형태로 변환을 해볼 겁니다. 예제 하나를 토대로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툴 잉크 스카라 타입 로봇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이제 풀어볼 겁니다. 이 스카라라고 하는 표현은 약어예요, 사실은. 여기에 뭔가 더 붙어 있는데 그게 뭔지 저도 까먹었고, 보통 예전에 이제 많이 쓰였는데 로봇이 이렇게 3차원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평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터 하나 달리고 여기 모터 하나 달려서 두 개를 움직여주면 얘는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위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링크 길이 L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가 또 하나 있고 L2만큼 가 있고요. 이 녀석을 돌려주면 얘가 전체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쪽 모터를 제가 어깨 쪽에서 돌리니까 이렇게 움직여지겠고요. 엘보우 쪽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질 겁니다. 그래서 모터는 하나, 둘, 두 개만 있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관절이 하나, 둘, 또는 관절은 조인트라고부터 불러서 조인트가 하나, 둘, 두 개 있는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코로나 아닙니다. 네. 목이 잠겼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겠고요. 이 녀석을 손으로 풀게 되면 x, y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쉽게 정의가 됩니다. 어떻게 푸냐고요? 자, 우리가 이 로봇공학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간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도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X축이고 X축에서부터 얼마만큼 회전했는지를 다루기 위해서 세타1이 여기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세타1은 실제로 이렇게 연장선 그리고 보면 이 각도가 세타1일 겁니다. 자, 로봇공학에서 세타2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세타2는 여기 있는 평면에서부터의 각도가 아니라 L1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이 L1을 그대로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보고요. 여기에서의 각도를 세타2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팔이 있잖아요. 그죠? 팔. 여러분들이 스칼라 타입 로봇하고 똑같은데 이 각도는 제가 이렇게 되면 엘보우만 보시면요. 각도가 현재 0도죠. 근데 어깨를 각도를 이만큼 돌립니다.
그렇다고 얘는 0도가 아닌 건가요? 네? 지금 0도일 때가 이 팔을 쭉 핀 거잖아요. 0도일 때가 이 팔을 쭉 핀 거고, 그 다음에 이 각도를 움직이면 얘는 이렇게 움직일 텐데, 나는 팔을 90도로 꺾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꺾는 거겠죠. 그죠? 이게 각도가 변하더라도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 좌표계 위에서 관절이 달려있기 때문에, 근육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팔을 30도, 45도만큼 들었다고 이걸 이 팔이 45도만큼 각도가 들렸다고 생각을 안 하죠. 이거는 그냥 0도인 거죠. 이 팔이 45도 움직여도 이 팔의 각도는 현재 0도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를 얘기하지 땅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로 생각하지 않죠. 이것과 똑같은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L1 대비 L2의 각도가 얼마만큼 움직였는가가 세타2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 다음 단에서 요렇게 연장선을 긋고 여기서부터의 각도를 세타2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의 각도를 세타1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X축을 이렇게 연장한 거를 또 평행하게 여기에다 제가 라인을 그려 본 것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녀석의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거리 요만큼, 바로 요 거리, 요 녀석은 얼마일까요?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L1 요걸 구해야 되잖아요. L1 알고 세타1 아니까 L1 코사인 세타겠구나. 그래서 요 길이가 바로 L1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 뭐 코사인 쓰면 쉽구나. 이렇게 이게 쉬운 거예요. 요 길이를 알고 싶죠. 그러면 그림이 좀 삐뚤었네. 이렇게 내리고 이게 X축의 연장선이잖아요. 그러면 L2 요걸 구해야 되는데 여기까지의 거리 요거는 구했고요. 요걸 또 구하고 싶어요. 요걸 구하려고 보니까 L2고 여기의 각도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세타2이니 요 녀석은 여기 있는 것과 각도가 같을 테니 세타1하고 세타2를 합친 것이 바로 이 전체 각도가 되겠죠. 그러면 L2 코사인 세타1 더하기 세타2 라고 하는 두 번째 수식이 나옵니다. 그냥 칠판에 지적을 하니까 제가 좀 지우고 나세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수식이 의미하는 거는 요 길이를 뜻하는 거고요. 요건 지울게요. 여기까지의 거리가 L1 코사인 세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렇게 요 거리에 해당하는 게 L2 코사인 세타1과 세타2의 합,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림을 지워가지고요. Y쪽 방향을 알고 싶어요. Y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구해야 되겠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이거는 얼마예요? Y는 L1 사인 세타 1이 되겠고 요 길이는 L2를 알고 있으니 L2 사인 세타 1 세타 2를 합친 것.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의 경우에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합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다음 X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두 가지를 합친 L1 코사인 세타 1, L2 코사인 세타 1로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식 두 가지는 그냥 눈으로 보시고 빨리빨리 풀어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소식을 보시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어로 표현을 합니다. 코사인 세타 1은 C1, 사인 세타 1은 S1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녀석은 세타 1하고 세타 2를 합쳤기 때문에 더하기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1, 2라고 쓰자 해서 코사인 세타 1하고 세타 2를 합친 거. 그래서 C1, 2. 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는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라 사인 1, 2.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수식을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겠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벡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 로봇을 모델링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눈으로 보고 푸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풀 수가 있겠는데
이게 관절이 많아지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절이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뭔가 좀 더 조직적이고 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어떤 책에 나오는 방법론하고 조금 차별성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책들에 보시면은 앞부분에서 이렇게 벡터로 우리가 벡터 관계로 사인 코사인만 써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로봇들이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쉽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설명을 한 다음에는 로봇들을 조직적으로 복잡한 로봇들을 풀기 위해서 DH 파라미터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DH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DH는 사람 이름이에요. 드나빗, 잘못 썼다. 드나빗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하텐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로봇들을 풀기 위해서 정의해놨던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드나빗 하텐버그 파라미터라고 하는 로봇이 관절과 관절 사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관절이 이렇게 또 다른 관절로 변환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에는 네 가지의 변수만 사용하면 되더라 라는 형태로 문제를 정의한 게 DH 파라미터인데, 이 DH 파라미터는 1962년, 68년도에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드나빗 하텐버그가 둘이서 연구를 해서 62년도 방법하고 68년도 방법 해서 두 가지를 제안을 했고, 이게 상업용 로봇들에서도 여전히 쓰이고 있는데 68년, 62년 엄청난 시기입니다. 이거 되게 오래된 방법인데, 이 DH 파라미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DH 파라미터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DH 파라미터는 보시면은 좌표계 하나와 그 다음 좌표계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얘가 어떤 형태의 변화를 해서 여기까지 가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환하는 관계에는 총 4개의 파라미터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좌표계에서 이 좌표계를 이동을 하는 것에는, 변환을 하는 것에는 사실은 6개의 변수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X축, Y축, G축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은 X, Y, G 이동에 관련해서 3개의 독립 변수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여기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는 또 있어요. 뭐가 될까요? 좌표계가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이동만 하는 거 말고 좌표계가 회전도 할 수 있죠. 회전을 하면 이쪽 X축 방향 회전, Y축 방향 회전, G축 방향 회전 해서 3개의 변화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 변수는 총 알파, 베타, 감마 해서 6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6자유도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6개라는 거, 독립 변수가 6개라는 의미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드론 쿼드콥터가 있고요. 날개가 4개가 있는, 팬이 날개가 4개가 있는 드론의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이동 3개와 XYZ, 회전, 알파, 베타, 감마 3개를 갖고 있는 6자유도 공간이기 때문에 4개의 동력기만을 가지고는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6개의 이동 3개와 회전 3개를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날개가 4개인 쿼드콥터 가지고 해보시면 옆으로 이동을 할 때 각도가 이렇게 비틀리죠? 그죠? 이 녀석이 이렇게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잘 보시면은 드론들이 이동할 때 이렇게 변환합니다. 다음 또 오른쪽으로 갈 때도 이렇게 변하네요. 근데 만약 이게 6개의 자유도를 다 가지고 있다면은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시면 이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방향이 뒤집어진 상태로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동과 각도가 서로 독립이 아니라 서로 물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자연스러워 보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래야지 독립 변수 6개를 다 채우는 건데, 이게 잘 안 되죠.
이 4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육자유도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크리티컬한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방송용 장비인 거죠. 방송용 카메라는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고 각도를 내가 비틀어서 이런 방향을 보면서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싶은 즉 다시 말하면 6개의 모든 자유도들을 독립 파라미터들을 다 표현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게 요 밑에다가 이자유도 모터를 2개 써서 펜틸트 구조가 들어가고 카메라를 여기다 달게 되면 모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 드론들, 이 날개가 4개 있는 드론들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갈 때에 카메라 각도를 틀어줘서 마치 평행 이동을 하거나 카메라를 우리가 원하는 다른 각도로 바꿔서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날개가 4개짜리 드론의 경우에는 반드시 짐벌 구조로 펜틸트 형태의 카메라가 들어가야 원하는 영상을 잘 얻어내겠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경우로는 방송용 드론의 경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날개가 몇 개 있어요? 6개가 달려 있습니다. 날개가 6개가 달려 있다는 얘기는 독립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요소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이동 세계와 각도 세계를 다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카메라와 상관없이 이렇게 6개짜리 헥사 드론의 경우에는 각도를 이렇게 바꾸면서도 얘가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각도도 따로 조정하고 이동도 따로 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6개짜리 헥사 드론의 구조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카메라까지 2자유도를 더 달았기 때문에 방송용 장비는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은 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유도가 많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더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돌아오면요. 공간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사실 좌표계가 6개, 좌표계가 육자유도 공간이기 때문에 6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한데 그 중에 일부를 못 쓰도록 억지로 구속 조건을 줘서 막아놓고 이 DH 파라미터에서는 총 4개만 가지고 하나의 좌표계에서 그 다음 좌표계로 가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 DH 파라미터를 써서 로봇을 표현하게 되면 이상한 모양으로 로봇들을 꼭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좌표계와 좌표계 사이를 원래는 6개가 필요한데 4개가 되도록 인위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기법이다 보니 표현하기가 굉장히 부적절한 경우가 있고 로봇의 모양이 처음 초기 자세가 항상 뭐 이렇게 돼야 된다거나 또는 이렇게 돼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DH 파라미터 기법들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로봇들을 보시면은 초기 위치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뭐 요새 어깨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어깨였다면 모터를 당연히 이렇게 박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모터 각도가 45도 방향으로 2개를 넣어서 되게 이상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로봇들이 있어요. 이런 로봇들에서 DH 파라미터를 적용하려고 하면 특히나 초기 조건이 잘못되면은 로봇 전체의 키네마틱스가 틀려지는 기법이 DH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서 DH 파라미터를 여전히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대신해서 차라리 다음부터 소개할 내용 위주로 문제를 재정의하시는 것이 훨씬 이해하시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DH 파라미터라고 하는 부분을 이 수업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DH 파라미터는 나중에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회사가 됐던 대학원 면접을 보는데 DH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라고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좌표계에서 좌표계 2개 사이를 변환하기 위해서 4개의 파라미터를 쓰는 것이 DH 파라미터인데 이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성, 초기 조건이 특정한 모양이 돼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육자유도, 자유도를 6개의 파라미터로 나타내는 DH 파라미터 대신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가지고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유도하는 과정 위주로 배웠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뭐야? 라고 하면 뒤에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오랫동안 조직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방법론이
갖고 있는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DH 파라미터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로봇들의 모양이 워낙 복잡해졌기 때문에 뭐 트위스트 앵글이라든가 각도가 되게 지저분한 로봇들이 많아져서 옛날처럼 DH 파라미터를 쓰지 않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DH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를 안 쓰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할 것인가? 방금 전 보시면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를 이용해서 그냥 수학으로 문제를 풀듯이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기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동차 변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은 오히려 로봇 계열 쪽에서는 DH 파라미터를 써서 많이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픽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유사한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족보가 없는 방법은 아니고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재배치해 놓으면 자동으로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풀립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또 열심히 배우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에 이제 원점 좌표계가 있죠. 그리고 로봇이 세타 1만큼 여기서 회전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원점 좌표계가 있는데 회전을 했고요. 앞서서 얘기 드렸던 뉴 코디네이트입니다. 새로운 좌표계가 추가가 됐어요. 모든 오브젝트, 여기에 있는 링크는 좌표계가 붙어 있어서 링크가 회전하면 좌표계가 같이 회전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리진, 까만 게 오리진이고 빨간색이 첫 번째 좌표계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녀석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뉴 코디네이트, 무빙 코디네이트의 컨셉이고요.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게 이게 0번 오리진 0번 좌표계이고 회전한 녀석이 첫 번째 좌표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표시할 때는 집합 표시 같은 걸 많이 써줍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0번 좌표계가 되겠고요. 이렇게 된 녀석은 두 번째 좌표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녀석이 다시 회전을 하죠. 조인트 2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이 좌표계가 이렇게 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째 좌표계가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이 녀석이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 이동을 해서 결국 끝단을 찾아내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총 방법론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는 빨간색은 3번 좌표계, 얘는 4번 좌표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많이 한 점에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원칙적으로 보시면 XY 까만색이 세타 1만큼 회전해서 1번 좌표계 나왔고요. 1번 좌표계가 그대로 이동을 해서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2번 좌표계가 나왔고 요 위에서 다시 로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3번 좌표계 나왔고 3번 좌표계 위에서 이동을 해서 4번 좌표계가 나왔는데 너무 많이 지금 보시면은 0번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5개의 좌표계가 나오니까 여기서 조금 내가 너무 정신없으니까 좀 줄일 수 없을까? 예, 줄일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같은 점에서 2번 좌표계하고 3번 좌표계가 같이 동작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수월하게 표현을 하면 여기에 있는 빨간색 1번 좌표계가 L1을 따라서 이동을 했고요. 2번 좌표계가 생겼을 텐데 여기서 같이 이동을 한 다음에 회전을 한 것을 제가 편의상 2번 좌표계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다음 2번 좌표계에서 최종적으로 L2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걸 3번 좌표계라고 정의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조금 더 아까보다는 보기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도 편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0번 좌표계에서 1번 좌표계로는 뭐를 했나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니까 Z축은 여기에 튀어나와 있겠죠. 여러분들 수직 방향으로 여기 이렇게 Z축이 있을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XY축이 빨간색으로 Z축, G축을 통해서 회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G축 회전 수식,
예, 간단하게 여기 2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제가 써놨습니다. Z축 회전하니까 C1, S1, C1-S1, S1, C1 0에서 1번으로 0에서 1번 좌표계로 변할 때에는 세타 1만큼만 회전하면 되더라. 예, C1-S1, S1, C1 그래서 0H1이 세타 1만큼 회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다음 여기 빨간색 좌표계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갔나요? 여기 빨간색 좌표계는 원래 까만색 좌표계가 회전을 한 거라 여기 새로운 X, 새로운 Y가 등장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새로운 빨간색 좌표계에서 X축을 방향으로 L1만큼 이동을 했죠. X 방향으로 L1만큼 이동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RT01에 R은 회전이 없고요. 1번 좌표계가 회전은 없고 X축 방향으로만 L1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여기에 트랜슬레이션, 순수한 트랜슬레이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동한 좌표계가 이만큼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세타2만큼 회전해야 되니까 예, 새로운 좌표계가 또 등장을 하는데 그건 오른쪽에서 곱해야 되겠죠. 뉴 코디네이트, 무빙 코디네이트는 전부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곱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한 좌표계에서 세타2만큼 회전하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대신에 세타2만큼 회전한 것이 오른쪽에 붙어 있죠.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오른쪽에 로테이션 하는 게 붙어서 1번 좌표계 빨간색에서 최종적인 2번 좌표계까지는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 로테이션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 한 것을 1번에서 2번 좌표계로 이동하는 변환이다 라고 구했고요. 2번 좌표계 지금 이동한 다음에 회전까지 한 상태에서 쭉 끝단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새로운 X축, Y축으로는 이동이 없어요. X축 방향으로만 L2만큼 가기 때문에 마지막 녀석은 로테이션이 없고 L20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해를 못하시면은 나중에 모든 종류의 숙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료상에서 보시면 얘가 이동한 다음에 세타2만큼 회전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다시 요 방향, 요 빨간색은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L2만큼 이동만 해서 예, 최종적인 식 3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의 원점 좌표계 첫 번째 회전을 하는 게 1번 좌표계 얘가 이동한 다음에 세타2만큼 회전한 게 2번 좌표계 2번 좌표계 위에서 L2만큼 이동을 한 게 3번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예, 코디네이트가 무빙, 지금 코디네이트가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좌표계가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할 때 예, 0H1 구했고요. 1번 좌표계에서 2번 좌표계까지 가는 게 새로운 무빙 좌표계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곱해서 여기에다 써줬고요. 이 좌표계 2번 좌표계에서 다시 3번까지 가는 2H3가 또 오른쪽에 곱을 해놓고 이 세 개를 곱하게 되면 0번 좌표계에서 3번 좌표계까지의 한 번에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는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구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매트릭스 계산이 되게 복잡하게 많겠죠. 네? 이걸 이제 사람이 손으로 풀기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로 푸는 형태로 항상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매트랩을 활용하는 기법이 되겠고요. 매트랩에서 심벌링 연산을 하는 부분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의 수식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0번 좌표계에서 1번 첫 번째 세타원만큼 꺾는 수식이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동을 하고 다시 여기서 회전한 걸 2번 좌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L1 0만큼 이동하고 세타2만큼 꺾은 것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곱을 하고 2번 좌표계에서 3번 갈 때는 여기서 L2만큼 갔기 때문에 이 부분 트랜슬레이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총 사실 행렬을 보면 4개죠. 왜냐하면 여기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 했기 때문에 이 4개를 손으로 풀어서 곱을 하면 최종적인 포워드 키네마틱스 0번에서 3번까지 가는 과정이 전부 다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이걸 손으로 직접 하려고 그러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트랩에 있는 심볼릭 연산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심볼릭 연산하는 요령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